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2주 전에 리더의 상상력 출간 기념으로 저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강연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뒤를 이어서 오늘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팬심도 있습니다. 이 문헌학자이시자 일본사 연구에서도 아주 대가시고 또 답사기로도 제가 참 재밌게 많이 읽었는데 김시덕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기로 하셔서요. 오늘은 선생님이 사회도 봐주시고 또 저랑 대담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리더의 상상력에서 나눴던 여러 사회적 화두들에 대해서 함께 좀 다양하게 나눠보는 좀 그런 시간으로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시간을 준비했다는 거 다들 오셨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사전 질문도 좀 받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악플은 사양이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댓글을 좀 올려주시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어떤 그런 문자, 글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이렇게 야 빨리 들어와서 봐 이렇게 좀 약간 추천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같이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리는 잘 들리나요? 지난번에 약간 음질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괜찮죠? 네, 잘 들린다고 또 댓글도 오네요. 자, 좀 이렇게 살짝 안내 오프닝 했고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사과를. 아예 아닙니다. 네. 약간 늦으신 건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지금 전혀 그렇게 티 안 내고 했는데 사과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뚜렷하게. 알겠습니다. 지금 EBS에서 일산에서 녹음을 하나 하고 온다고 지금 달려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워낙 막히는 예. 시간대여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이번에 세봤더니 6권 정도 선생님 책이 다. 그 말인즉슨 서울선언 시리즈도 보신다는. 그렇죠. 대서울의 길, 감사합니다. 갈등도시, 그거 다 봤고요. 일본사 책을 익히 제가 다 많이 봐서 이번에 저희 출판사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는 그냥 바로 오케이 뭐 해서 그랬습니다. 사실 약간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선생님의 이게 아무래도 정치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책이라 아무래도 성향이 드러나기 때문에 과연 정치 성향이 안 맞는 사람끼리 정치 얘기라는 게 쉽지 않아서 어떤 분이실지 궁금했었습니다. 네네. 선생님의 책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한 듣군요. 네. 이제 약간 늦게 넘어가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을 깔아드렸고, 이게 사실 정치 이야기이긴 한데, 주제 자체가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양대 세우신 분들 이야기여서 정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파성을 강조하는 걸로 쓴 책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더 건전한 정치 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사 연구자로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의도죠. 정파성이 읽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네. 다만 어쩔 수 없이 질문들이 예리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이걸 넘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를 좀 이끌어 주시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럴까요? 네.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면서 제가 보내드렸던 내용의 앞부분에 우리 학회 가면 공치사 있잖아요. 앞에 잘 읽었고 훌륭한 발표였고 그게 있었는데 빠졌네요. 여기 출판사들이 그런 걸 다 넘기죠. 왜 이거 아닙니다. 제가 더 많은 걸 적어놨었는데 무슨 말씀 드렸냐면 처음에 우선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거나 감탄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다고 했었죠. 워낙에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누구나와 같이 상김시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고 특히 어제도 KBS 라디오에서 녹음을 하다가 김대중 선생님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김대중 선생님이기 때문에 정치인 중에는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 한편으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얘기는 그렇죠. 금융실명제를 하겠다는 거를 라디오로 들었었어요, 직접. 기억이 나시는군요.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 사람이.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온 국민이 놀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밤 8시에 갑자기 이 평화로운 시간에. 저는 밥 먹고 있다가 지금 시간부터 생방으로 봐가지고 깜짝 놀랐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높게 평가받을 필요도 있지 않나. 그와 동시에 지역 감정을 고착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합당을 했다고 해서 지역분들이 전부 쏠리는 것도 좀 이상한 현상이긴 하다 느낌도 있긴 합니다. 네네네. 그게 그렇게 리더 정치에 따를 만큼 경남 지역이 이렇게 단일한 존재였나에 대해서 약간 충격받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현상을 봤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상당 부분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외환위기라는 큰 사건. 왜냐면 저도 이제 저희 동네에 많은 제 친구들이 이제 서울에 사는데 인근 이제 경기도에 경기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외환위기의 어떤 참 그 최악의 지도자 이 이미지가 강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 우리가 굳이 비판을 한다라면 사실 지역주의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시엔 어찌됐건 야권 단일화라는 그러니까 다시 김대중과 만나라. 그렇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결국 이제 참 그것도 이상해요. 그렇죠? 평생을 쌓아왔었던 이제 어떤 그 과거 전두환 세력 그리고 박정희 세력과의 또 그 당시 야합이라 불렀었는데 이제 그걸 만들었고 사실은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도 고착화가 된 거잖아요. 경상남북도가 사실은 많이 성격이 다른데 경상남북도 뭐 강원도 수도권까지 어떤 전라도를 포위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잘했다. 합리화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그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대통령이 하고 싶었었을 때 명분은 이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 했는데 잡았는가? 초기에 이제 집권의 개혁들을 보게 되면 지역주의 자체에 대해서 변호해 줄 입장은 못 되지만 여튼 그래도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킨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얼추 쉴드를 쳐야 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호랑이 잡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호랑이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아마 하나의 척결이겠죠. 하나의 척결.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하나의 척결이죠. 하나의 척결이고 나중에 이게 좀 그때는 이제 미진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그랬죠. 최근에도 이제 뭐 대통령 사면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다른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 결국은 집권 초기 때 하나를 숙청하겠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죠. 그렇죠. 이제 어떤 뭔가 더 이상 군부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정말 전격적으로 하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의 뭐 충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기무사령관 자르고 뭐 이러면서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실 5.18 문제에 대해서 많이 미적미적 거리다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들어가면서 하나의 세력을 또 구속시키는 작업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군사독재 문화를 청산하고 과거사 청산에 조금 선례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업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에 자세히 썼죠, 그렇죠? 네. 예, 하나의 척결 문제를 적으셨고 네. 흥미롭게 읽었습니다만 당시 군부가 왜 저항하지 않았는가 질문이 선생님 글을 쓰시다가 살짝 비껴나간 느낌이 받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설명이 한국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도 결국은 민간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행동을 취해왔고 박정희 등 전두환이든 네네네. 그런 설명하고 지나가 버리셨는데 네네네. 실은 군부 내에서 조금 더 복잡한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연구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했던 얘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와는 확실히 다르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그렇죠, 그렇죠. 다시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민간인이 돼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사회적으로 만들어가야 될 화두지만 결국은 5.16도 4.19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민혁명이 먼저 있었고 군사 쿠데타가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떤 군인이 군복을 입고 라틴 아메리카처럼 통제할 수는 없는 구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군부 세력을 숙청하는 유일한 면. 또 하나는 이제 책에다 썼듯이 노태우 정권 때 어찌됐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별들의 이전 투구인데 그렇죠. 노태우가 전두환을 밀어내는 과정. 또 예전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자 씨하고 김옥수 까지 두 영분이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순자 씨가 너 되게 속된 말로 이제 얘기하면 너 되게 버릇없어졌다 얘기하니까 이제 김옥숙 씨가 우리 남편은 민선이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체육관 대통령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두환은 계속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상황 정치를 하고 싶은데 결국 이제 88 인맥이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6사 17기를 다 내치면서 군부의 균열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김영삼을 밀어낸 거였는데 책에서 사실 거기까지 썼어요. 왜 거기까지밖에 못 썼냐면 나머지 그 당시에 논의됐었던 수많은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이제 검증이 되거나 재확인이 된 사실이 좀 없고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카더라는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아프리카 어떻게 연구를 이제 좀 막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 네. 군부의 핵심 인력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더. 네, 말을 해주지 않고 네. 또 이제 국가기록물들은 다 지워버렸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안 만들었을 수도 있고 핵심 부분들. 그렇죠. 핵심은 또 원래 안 쓰잖아요. 원래 안 쓰죠. 네. 그래서 이게 저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선생님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년을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나라인데 이렇게 쉽게 무너졌지. 물론 그 대범하게 갑자기 김영삼이 진짜 이렇게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서움을 몰라서 더 이렇게 함부로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아니 그래도 사실 그 정도 휘둘렀으면 작은 어떤 군 소유도 있어야 되는데 기껏해봤자 뭐 하나의 출신 멤버가 뭐 술자리에서 뭐 이거밖에 없어서 왜 그랬을까 한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책에서 못 쓴 부분은 미제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뭐 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역사를 다루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이야기를 갖고 구성할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의 좀 미래 과제를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중에 힌트가 있다고 봤던 게 역시 전두환과 노태우 사이의 갈등 부분에서 하나가 와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부분을 당연하게 봤겠죠. 그러니까 치고 나간 거고 그분 원래 예리한 게 파고 들어가는 거 잘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기 누굽니까 저 YH 때도 받아들여라. 그렇죠. 결정 투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승부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 건데. 그렇죠. 이때 여공들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박정희 정권을 흔들겠다. 이런. 그래 우리 몇 명 얻어맞는 모습 보여줘야 이게 나간다. 나가고 그런 거였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좀 새로웠던 부분, 제 입장에서는 새로웠던 부분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몇 개밖에 안 남아있는 기록인데 앞뒤를 제 입장에서 아무리 짜맞춰 봐도 확실히 노태우가 이제 전두환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군부의 하나의 17기들을 다 제거한 상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의 휘청거리는 걸. 그렇죠. 근데 김영삼 자서전문 나오거든요. 나는 노태우를 믿지 않는다. 노태우, 네가 군부를 다 통제해. 이런 얘기가 대놓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척결한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그래도 새롭게 좀 얘기를 넣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책을 읽은 내용하고 방금 말씀하신 걸 합쳐보면 하나의 척결이라는 거는 노태우의 부작위와 아니 부작위랄까 무의식 중의 행동과 김영삼의 의지가 결합된 그렇죠. 두 대통령이 얽힌 걸린 프로세스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사실은 이제 두 리더만 다루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제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신군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루진 않았는데 여튼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생각보다 노태우가 한 일이 많네. 그렇죠. 네, 그래서 노태우의 토대 위에서 사실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또 그렇죠. 화려한 개혁을 했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핵심이 본인은 민선이고 그렇죠. 그것을 평소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18 문제에 대해서도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확실히 저는 그 전부터 국제 문제를 보니까 북방위는 대단히 훌륭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바탕에서 결국 햇빛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은 했는데, 저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을까 싶어서 헌법의 상상을 꼼꼼히 보고 같이 봤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약간의 공백이 있는 느낌. 되게 노태우 문제 전반적인. 네네. 이 헌법의 상상이 그런 목적의 책은 아니니까. 네네. 거긴 주제는 사실 그건 다루진 않아서.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사실 처음에 책을 보내주셨을 때 이 흐름대로 나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일종의 대통령 열전 형태로. 그건 아니어서. 그거 아니어서. 네네네. 네, 그건 앞으로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해서 또 좋은 책으로.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노태우라는 존재 자체가 결국 이제 노태우를 김영삼과 김대중이 활용했다는 부분이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멀쩡한 사람, 더군다나 유신 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신 때 갇혀만 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을 갑자기 내란 음모에 사형에 망명까지 강제 망명으로 추방을 시켰고 김영삼 대통령도 사실은 너무 억울하게 갇혀있고 활동 하나도 못했는데 결국은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가 만들어놓은 묘한 정치 공백을 김영삼이 그냥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구멍을 팍팍 뚫어버리면서 기존의 구조를 무너뜨린 거고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제일 사실은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가 일어났었을 때도 거의 대부분의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쟁을 다투는 순간은 아니겠지만
어떤 역사 그걸 다룬 자리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을 김영삼 대통령한테 안 돌렸다는 거예요. 박정희 때부터 만들어진 구조적 모순이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더 넓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을 받아들인 거. 그중에 이제 사실은 노태우 때 큰 임동원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북방 정책, 그 햇볕 정책의 그렇죠. 핵심 키워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양김이 그러니까 뭐라더라 적대 세력이지만 거기서 좋은 건 빼내서 이어가고 이거는 좀 사실 최근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언제부터일까요? 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인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의 전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나가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도 좀 충돌이 많았고 전환기. 예.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여당이면 무조건 야는 다 틀렸고 뭐 나는 야당이면 여 거는 저대로 안 받아주고 이게 지금 사실 너무 감정의 극단화가 되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맞아도 틀렸어 저거. 그쵸.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또 선생님 만나고 하니까 오기 전에 이제 정당별 그 공약 비교표를 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만들었는데 예. 사실 보면 거의 정당들이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보수다 진보다 야당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싸우면 또 되게 많이 싸우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과거 리더들의 좀 다른 태도를 좀 배워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의 정당이 탄생 배경부터 봤을 때 이게 이념 정당들이 아니잖아요. 인물 정당이지 말하자면. 그렇죠. 그 때문에 어제 오늘도 나온 뉴스 보니까 뭐 20, 30대 여성은 여전히 진보적인데 20, 30대 남성은 보수적이 됐다는 말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해요. 지금 한국에서 그 진보 보수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 이른바 이대남 이름 붙이기 운동에 대해서. 저도 뭐 그걸 근데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그런 부분에서 왜냐면 돌아보면 저만 해도 제가 이제 딱 이 책을 쓰게 된 게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년 초년 때가 김영삼 때고 제가 이제 이제 20대의 전성기 내 나름대로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과연 투표를 할 적에 뭐 이념적으로 생각해서 이 3당 야합의 저 거짓된 반민주 세력 그리고 우리 선생님만이 이 합리적인 DJP 연대를 해서 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했고 아버지랑 이제 좀 아빠가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안 들어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커가면서 아버지를 따르다가 아버지와 이렇게 결별하게 되는 순간 그런 게 있죠.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투표를 미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편에서 지금 20대들에 대한 그런 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옛날에 너는 어땠어?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들어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규정들을 쉽게 하는 거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단일한 존재가 아니고. 그렇죠. 한국인은 어떻다, 일본인은 어떻단 말이 참 무의미한 것처럼. 그렇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5천만 명이 똑같겠고 1억 2천만이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20대 남자가 저는 그렇게 묶어버리면서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 다루기 좋은 방식으로 재배치하는 게 가깝다고 보고 뭐 당연하게도 그건 적용되지 않는 방식인 거고 네네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너무 지금 보수 진보로 말을 쓴 자체가 아까 고영 말씀도 하셨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의 양당은 다 그렇죠. 보수당이라. 그렇죠. 예. 이게 좀 저도 책에다 이제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정확히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뭐가 좀 이렇게 현재 여당이죠. 아무래도 좀 진보적인 분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과 그리고 민주운동의 정통이고 저쪽은 좀 친일이고 이런 경향이 있지만 제 책에도 정확히 써놨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최초로 4.19를 혁명이라 부르고 그리고 이 임시정부를 성역화하고 효창공원에 가서 김구를 참배하고 그리고 5.18을 민주화 운동 12.11을 군사 쿠데타다라고 얘기했던 건 다 김영삼 대통령 그렇죠. 93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정당에서 사실은 그걸 추진했던 거고 물론 이제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잘 받아서 다 이렇게 시스템 민주화운동 기념법이라든지 제도화를 시키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좀 뭐라 해야 되나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둘 다 보수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좀 철저히 동감이 되고요. 그러니까 둘 다 보수면서 특정 부분들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게 있죠. 저는 이른바 현재 여권을 저 자칭 진보라고 부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보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게 동학부터 이어오는 흐름을 강조하시다가
갑자기 4.3 때 조봉암의 역할 같은 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한다든지 그죠, 그죠. 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의적이고 맞아요. 그런 면에서 또 진보 보수란 말이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책을 쓰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이제는 좀 역사의 시대로 걸어 들어갔잖아요. 사실 책 쓰고 나서 막 많은 분이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나는 김대중 씨가 훨씬 좋은데 너 왜 이렇게 김영삼을 칭찬했어? 반대로 이제 아이 또 김대중이야? 이거 제가 이제 근데 사실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렇게 애증을 갖고 계신 세대는 이미 50대 이상이시고 사실은 이제 저만 해도 또 제 이후 세대들한테는 그냥 이게 학교에서 배운 이름만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이 뭐라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이제 우리가 다 해봐서 알아. 요렇게 좀 가기보다는 이제 좀 하나하나 좀 검토해 보면서 그분들의 업적을 좀 되새겨도 보고 그럴 때가 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뒤로 정권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민주당 정권 2번 있었고 이름 여러 번 바뀌어서 헷갈리지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2번 있었고 정당 이름 도저히 다 못 외우겠어요. 못 외우겠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뭐 더불어민주당 무슨 민주당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 네. 또 지금 또 통합한다 그러고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하나 앞에 더 두시죠. 이거 두 개로 했으면 좋을 텐데.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여기 이렇게 예. CG로 CG로 나오고 있어서 오케이, 이렇게 해도 오케이. 뭐 상관없는데. 네. 그리고 근데 좀 되게 뿌듯한 게 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다 진짜 다 읽어오시고 다 접어서 체크하시고 사실 대부분 제가 책 갖고 가면 안 그러거든요. 사전에 전화 한 통 한 다음에 몇 가지 물어보면 저 혼자 떠들고 나오는데 되게 또 영광입니다,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시기고 특히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요 네 명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그건 저도 좀 김종필 씨 같은 거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분인데 일단 이제 책의 이제 포인트상 어쩔 수 없어. 이게 약간 작가의 의도를 배제한 거죠. 근데 그 부분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네. 최근에는 이제 전라디언의 굴레라고 전라도 문제를 다룬 적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충청도 부분이 참 보면 담론이 형성이 안 되는 게 좀 있어서 맞아요. 아쉬움이 있고 그 상징 중에 하나가 김종필과 이인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일명 피닉제라 부르는 아무 감정 없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책에도 썼지만 사실은 삼당합당을 한 다음에 김영삼이 내각제 각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면 김종필이 김영삼을 지지해 주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김대중 이제 책에도 썼지만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 그 당시 독일에 계시다가 이제 편지를 써서 절대로 김대중은 안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생뚱맞지만 조순을 그때 밀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생뚱맞네요. 그렇죠. 나중에 조순 교수님 좀 나중에 좀 이상해지셨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사실 그때 이제 DJP 연합이라는 삼당합당 같은 비난을 피하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협약서를 쓰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갔기 때문에 김종필이라는 키워드가 없었다라면 또 김종필이 갖고 있는 특유의 유연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보여봄이기도 하고 근데 또 사실 되게 오래된 인물인데도 여튼 민주화의 시대에도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그 유연성이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인재 씨를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피닉제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밈처럼 막 떠들어다니고 뭐 막 이렇게 뭐 이인재법도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사실 원래 이인재라는 존재는 굉장히 김영삼의 아바타 같은 존재였고 또 되게 똑똑했고 오공청문회 스타였고 초대 노동부 장관이 돼서 문호동 부분임금이라는 그렇죠. 사실 지금도 그 얘기하면 무슨 문호동 부분임금이야 하는데 이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면이 많은 분이었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노사를 대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보면서 이제는 저도 좀 나이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좀 더 잘 하셨으면 이런 좀 아쉬움도 있는데 뭐 그건 상관없이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정확히 좀 넣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인재 씨도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분들이 참 잘안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손학규 씨도 좋아하는데 손학규 씨 저녁에 있는 삶 말도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을 지금도 쓰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대도시 중산층 화이트 컬러를 노린 거라는 이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하여튼 이게 좀 그래도 진짜 대선 근처까지 다 오셨던 분들인데. 그 정치인들로서 괜찮거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오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운이 크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운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단일화 전화가 역시 그러니까 똑같이 단일화를 하더라도 김대중 선생은 이제 김종필 씨와
딱 이제 협약을 하면서 체계를 밟아가면서 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씨는 거의 운에 건 걸 한 거죠. 참 보면 두 사람이 타입이 차이가 안 나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김대중 선생 시계 방식을 사람들이 안 좋아하고 한판 뒤집기를 재밌어 하다 보니까 정치를 스포츠처럼 보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식의 단일화의 전부라고 저는 말해지는 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좀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김영삼 대통령이 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한국 대통령 중에 혹은 한국 정치인 중에는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굉장한 지적 단련이 그렇죠. 되는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본연이 교도소에 또 오래 계시기도 하고 같은 경우도 당했지만 사실은 누가 교도소에 오래 있다고 책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충분히 책을 읽고 숙고하고 그 안에서 70년대 때부터 이미 분배 경제를 이야기한다라든지 다자 안보론을 얘기한다라든지. 근데 그 결국 이제 98년에 대통령 되신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햇볕 정책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회복지의 근간 노사정위원회 법제화,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동아시아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이론 가정이 풍모로 보이면서 구조화된 형태의 사회 질서를 창출하는 거의 유일한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을 과연 소위 우리나라의 진보가 계승했냐?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단히 정파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2019년 여름에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장은 둘 다 이제 불만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전까지는 이제 뭐랄까요 민주당의 흐름으로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흐름이 있었던 건데 네네. 어느 순간 어떤 사람들이 깃발에서 김대중 선생이 빠지더라고요. 그 얼굴에 다른 분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서 그 호남계열 민주당 흐름을 이제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흐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어찌됐건 지역주의가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도 혼자 세봤더니 해방 이후에 그 경상도 대통령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황해도 출신인 거고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 출신인 거고 그거 보면 이제 다 경남 경북 그렇죠. 대통령 후보들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갈등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김대중 선생이라고 하는 국제적 정치인, 세계적 정치인이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저는 비호남 계열의 민주당 의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비민주당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같이, 저는 사실 서울 출신인데, 저는 이제 강연 때문에 지방을 많이 가는데. 참고로 저도 서울 출신입니다. 아니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서울에서만 살아서 잘 몰랐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지방을 다니고 요즘 또 지역이라는 표현을 더 쓰지만 아무튼 지방을 다니면서 그 현지인 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역의 열등감, 지역의 컴플렉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니 지금 목포 출신 김대중이 없는 이유에 우리 아무도 못 내고 있다. 라든지 혹은 이제 충청도를 가니까 사실상 이제 김종필 씨 이후에 아무런 그 노골적으로 또 탄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야 지역 없어. 이거 신경 쓰지 마. 라는 것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지역 등권론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지역 등권 혹은 지역 인재들에 대한 과감한 뭐 지원, 뭐 이런 노력도 우리가 좀 많이 좀 고민해 봐야 될 주제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그 공공기관 이전이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건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실제로 주변에서 서울 경기권의 젊은이들이 서울 경기권 바깥으로 공무원이 이전하는 순간 많이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를 이전한 지역의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걸 눈으로 보면서. 맞아요. 그리고 그게 가면, 저도 이제 그때 어디 강연 갔었는데 그 이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면 그 지역 인재를 뽑게 법제화가 돼 있고.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이사장님이 했던 말은 세상에 그동안 이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특히 전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대단히, 물론 이제 저는 도시의 승리,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말하듯이 대도시로 집적됨으로써 모이는 힘이 있다는 건 믿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인 거고 정치가 효율을 따지건 아니거든요. 정치는 균등도 생각해야 되는데 김한삼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거를 공공의 이전이 해내지 않았나 어떤 부분에서
물론 하는 김에 조금 더 지역에서 소규모 집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흩뿌려나가지고. 그렇죠. 나주 같은데 저는 주로 한정공대에 들어서 나주를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딱 광주와 나주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도시가 돼 있는. 나주시에서는 광주 간에 버스도 운행 안 해주고, 그래서 광주 살까봐 사람들이. 아, 그래요? 예. 그랬더니 광주 집사고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게 막아놨구나. 왜냐면 저희 나주하면 인상적인 게 한정일보 같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 친구가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는 정말 서울 중심부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한전에 붙었거든요. 옛날에 한정일보 삼성동에 있었잖아요. 근데 나주 이사 가면서 고민 많이 하다 결국 나주 놀러 앉았는데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제 네. 지인도 똑같은 케이스. 피할 수가 없거든요. 펄들면서 그거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되게 좋아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름 그 친구는 잘 적응해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럼 아파트도 한 장만하시고. 그 친구는 아마 광주 어딘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걔 나주의 혁신도시. 오! 네, 거기서 잘 살고 있어요. 나주시가 바라는 인재상이네요. 아, 바로 그런 인재를 원했거든, 나주는. 그렇죠. 와서 우리 동네에 집을 사고, 나주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가져오고 그래서 인구 출산율을 늘리는. 이제 아가씨까지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가족이 이전을 했죠. 그래.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정확히 얘기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하면 사실 여러 공약이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물론 그게 이제 위헌이 되면서 원래 계획 정도는 안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줬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방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진주를 가면 LH를 중심으로 딱 재구조화 돼 있고, 원주, 뭐 이렇게 다 사실은 그때 이 행정수도 분산 이전한 게 지금의 그 지역 도시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대통령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은 대부분 다 지역 단체 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랜드 플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랜드 플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하나의 숙청을 이야기했지만 금융실명제 같은 게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저번에 누가 얘기했는데 계좌 당연히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김시덕이라는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딱 그 비번하고 이름만 가져가면 됐으니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실상 그 당시에는 정말 뇌물이니 뭐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뜯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리고 전두환도 사실은 그 금융실명제를 하려다 못했고 노태우도 못했고 근데 결국 김영삼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큰 효과가 나는 건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대통령의 역할이라 한국에서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 그렇죠. 빵꿀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물기를 확 내는 힘. 햇볕 정책도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게 뭐 트럼프랑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거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김정은 위원장 만나면 뭐 대통령 지지율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기억하시지만 잘 때문에 김정은 대통령 북한 간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었고, 그랬죠. 엄청 반발 심했고, 저는 솔직히 평양 비행기를 타고 내렸다고 하는 것도 감이 안 왔어요. 근데 그때 생방되니까 이제 막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하고 하는 거 보면서 어안이 벙벙한? 그러니까 사실 그때 그건 굉장히 모험이었거든요. 모험이었죠. 네. 근데 그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험이고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것이 대통령이라는 지위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가능했던 모험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민주당계 대통령들이 북한 가는 것은 그만큼의 임팩트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첫 방북 자체는 대단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의미가 제대로 개선되는가? 당의 차원에서 그 부분에서 아쉬운 거, 그러니까 의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양 거인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계속 이제 디테일하게는 하는데 그걸 좀 넘는 대범한. 왜냐면 제가 책에도 뒤에도 다 써놨던 거고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대서울의 길, 갈등도시, 되게 재밌게 읽었고, 나도 이거 따라가서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도달하지 못한 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소위 말하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라든지 여러 한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한계들이 많은 건데, 그걸 결국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지도자가 그런 그랜드 플랜을 좀 만들어주는 건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온 김에 저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갈등도시나 대서울의 길. 원래 일본학을 하는 사람이죠. 그쵸. 그리고 전쟁사. 전쟁의 문화나, 그렇죠. 임진왜란도 다루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본인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메이지 유신 이야기. 근데 갑자기 서울 답사기를 쓰고, 그게 사실은 그냥 단순한 답사기가 아니라, 아닌 거죠. 사실 이런 도시의 집중화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게 되게 막 드러나 있더라고요. 주로 주변을 보고 있죠. 그쵸. 제 책에서 아마 조선 궁궐 얘기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궁궐 얘기 남들이 다, 유머 선생님이나 다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을지로 뭐 종로 지나가면서 다 그냥 거리만 찍으시고 사진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 책을 좀 편하게 보셨을 첫 책이 동아시아 해양의 대륙이 맞서다라고 맞아요. 2014년에 모 주간지에 연재에 꽃책으로 묶었던 거고 바로 어제 그저께 그 책에 이제 컬러판이 새로 나왔는데 아, 그래요? 예, 오늘 아마 사계절에서 선생님께 드리려 생각하고 우선 오늘은 안 가져왔습니다. 저자 사인본이 있는 첨부를. 아, 사계절에 나왔어요? 아닙니다. 선물 드리겠죠 아마.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그 책은 임진왜란부터 45년 8월까지 일본의 패전까지 다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작업을 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부족했어요. 비전도 없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제 그 45년 8월 이후에 일본 얘기라는 게 일본 인디아의 시리즈. 8월 이후의 한반도 얘기라는 게 서울선언 시리즈인 거죠. 아, 그렇게 이제 지적 여정이 이어지신 거구나.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 쉽게는 제가 원래 그냥 답사가 취미입니다. 걸어다니는 게 취미고 맛있는 거 먹고. 보시면 아시죠? 쉽게 말하면 저희 경쟁자예요. 계속 책 쓰면서 얘기 만들고 막 이런 농담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선생님은 이제 큰 틀에서 헌법이라든지 대통령, 대선주자급의 분들을 다루면서 쭉 흐름을 잡아나고 저는 여기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상대가 아닙니다. 안심하십시오. 재밌자는 얘기죠. 근데 당연히 재밌게. 네, 그 어떠세요? 그 대서울의 길이나 갈등도시 같은 거 쓰신 입장에서 김영삼과 김대중 때 노력도 했지만 이룬 거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사실 경제 좀 되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의 IF 사태라는 게 제일 핵심 문제인 건데 저희 집도 그 타격을 받은 집안이기도 하고 근데 결국 말씀하신 게 중요한 부분이 김영삼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거, 김대중 선생이. 박정희 시대까지 간다는 건데 박정희 시대 때 뭐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됐는 건지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질문지를 드렸던 게 빅딜 문제였죠. 빅딜. 네. 그러니까 겨우 박정희 시대 그 이제 여러 개의 경쟁 기업들을 종목별로 하나씩 묶어버린 건데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이 박정희 때의 경제수석이었던 오원철 씨가 쓴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책 자체는 제목은 이상합니다만 제목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많이 부담스러운데 책 자체 내용은 훌륭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경제를 그 안대로 집필한 사람이 총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 플랜들이 나와 있어요. 읽어봐야 되겠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네네네. 보면 그 행정수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만 행정수도를 지금 공주, 장기 쪽,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의 서쪽 끝에다 옮기고. 그때도 행정수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죠. 그쵸. 그 전국을 4개의 거대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원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포항제철이 있는 상태에서 제2제철소를 지금의 서산, 당진, 태안 쪽에 만들려는 그 일부가 현재 실현된 게 대산공단이라고 하는 서산에 있는데 원래 계획은 600만 정도의 자유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처럼 비자를 내고 들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자유무역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샹하이보다 더 이게 조건이 좋기 때문에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3명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승만 때부터 지속되었던 경부추구의 발전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다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박정희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하나만 쓰면 안 된다고. 2개를 만들어서 경쟁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그 경쟁력이 높아지고 단가가 내려간다. 그래서 광역제철소를 열심히 만들려고 했던 건데 포항제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현대 같은 데죠. 근데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나니까 결국 포항 포스코가 가져가 버려요. 맞아요. 이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박정희 구상은 깨진 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박정희의 정치 적대자였던 김대중 선생이 이 경쟁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돌려놓은 게 어떤 빅딜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저의 생각 대규모로 크게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책에서 이제 계속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 좀 썼던 건데 결국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화를 도모하다가 사실 제대로 안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전두환이 나오면서 그 유명한 주택 500만 원. 그러니까. 그럼 노태우 들어오면서 주택 200만 원.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목동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말 그대로 대서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지방 문권을 포기하고 서울 집중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경기권이 이제 서울에 다 위성도시화가 되는 과정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만약에 진정한 민주화, 경제 민주화까지 우리가 고려를 했다라면 김영삼과 김대중 시기 때 이게 쫙쫙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자기 모순적인 거잖아요. 처음에 개혁을 밀고 가다가 세계화라는 명분하에서 결국 세계화, 이게 대마불사잖아요. 이제 세계화 시대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동안 규제하던 다시 제보를 또 끌어들이게 되고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뭔가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그걸 해야 되는 게 너무 크고 그랬죠. 그래서 빅딜을 통해서 산업 합리화까지는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현대는 좀 자동차 위주 하는데 문제는 그 이상의 어떤 새롭게 도시를 재정비하고 이거 못하니까. 그 이상을 못한 것도 물론이려니와 그 합리화나 이름이 사실 독점을 허용해 준 건데. 그죠. 거기서도 사실 김대중 대통령 본인의 모순인 거지. 또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재벌 인정하겠다. 예. 예. 뭐 그런 맞아요. 그러면서부터 재벌이랄까 경제가 정치를 압도한 상황이 벌어졌고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문제 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그나마 경쟁하던 삼성, LG, 현대 등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서 삼성이 일극화가 돼버리는 게 있어서 그러네요. 이 부분은 대단히 예민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지명, 임명 등은 거론이 않겠습니다만 예민한 얘기 다 하신다면 갑자기 예민해요. 구체적인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속칭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 삼성공화국이 됐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게 박정희 때부터 내려온 균형, 두 개 이상을 경쟁시켜서 이제 견제를 함으로써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간다라는.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그나마 정치는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데 선거라는. 그렇죠. 경쟁 그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무너져 버리는 맞아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제 분배를 중시하는 민주당이 그걸 해냈다는 게 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무슨 재벌을 해체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반삼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아니, 것이 전혀 아니라 아닌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사실 젊은 층들 입장에선 사다리가 끊기니까 끊긴 거죠.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하니까 결국 이제 뭐 비트코인, 아니 명품 재테크, 이렇게 그렇습니다. 갈 수밖에 없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책에서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저도 얼마 전에 철원을 갔었거든요. 근데 철원 어떤 일로 오셨어요? 사실 이제 답사 때문에, 그러니까 뭐, 노동당사 같은. 네, 노동상사 쪽.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통일을 뭐 하는 연극인들의 행진에 와서 강연 좀 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겸사겸사 답사까지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뭘 항상 머리에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준비도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철원이 인구가 10만이 넘었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철원 이북은 100만 원밖에 모르는데, 철원에서 통천, 그리고 원산으로 이어지는 길이 쫙 뚫려 있었고, 통천이 정주영 회장, 그러니까 현대그룹 회장의 고향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론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건 뭐 더 깊은 연구는 있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만약 우리가 진짜 메가시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선, 이게 과장된 상상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보다 더 전향적인 성과를 한축에서 이뤄내고, 반대편에서는 서울 집중성은 좀 너무 지나치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키우되, 이제는 충청권에서 바로 금강산으로 갈 수 있는, 혹은 철원, 통천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뭐 루트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재조정의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도는 잘 모르지만 띄엄띄엄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근데 그런 일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사실 이제 하고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사실 대통령이 못하는 일이고, 정당이 좀 장기적 의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장기적인. 그쵸. 근데 지금 거대 양당의 연구소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된 지 오래돼가지고, 여론조사가 급급한 상황이라,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의 대통령들이 바뀌더라도 쓸 수 있는 의제들을 만들어내줘야 되는 게 있는 건데. 그쵸. 미국의 거대 연구소들처럼 맞아요. 그 기능이 좀 약화된 것도 한국의 거대 의제를 던질 수 있는 정치인이 줄어든 원인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정치인 자체가 뭐 김영삼, 김대중 같이 본인이 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서포트해줘야죠. 연구소, 그 정당의 연구소 같은 것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본인이 못하면 이제 대학이라도 연계를 하든지. 그러면서 동시에 젊은 정치 지망생들을 그래서 흡수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많이 하는 거지만 네. 어릴 때부터 20대 때부터 정치 훈련을 받아가면서 30대에서 총리가 되어가는 과정. 그걸 왜 정당의 연구소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한국 정당 연구소들은 그 기능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분 좀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 어쨌든 저 그래서 그 철원을 갔다가 그 인상이 있었는데, 대설의 길인가? 그 책을 보다가 그 철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원 정말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강원도 3대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뭐. 철원하면 이제 궁예. 그렇죠. 그렇죠. 철원하면 궁예, 궁예가 철원 가서 많이 있구나. 이 정도 기억했는데, 선생님 책에서도 그게 아니다라는 걸 딱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원이 정말 천안급으로 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렇게 사라져 버렸으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저는 책에서 리더의 상상력을 다뤘지만 정책적 상상력이나 정당의 상상력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수 말씀 좀 하고 네네, 싶은데. 편히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큰 업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제 질문 드리기도 했고 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통일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흔히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네. 그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과 네. 인간이 저 일론 머스크에 따라서 2030년에 화성에 가기 시작해서 100만 명이 살게 된 다음에 화성에 아마 독립할 거예요. 그 독립선언을 하는 거 비교했을 때 화성 독립이 빠를 것 같다는 얘기를 저는 하곤 합니다. 선생님, 정말 노골적으로 다 얘기하시는군요. 이건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극영삼에 가려면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 나라가 정상국 국가가 되면 갈 수 있는 건데 비정상 국가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미사일 쐈고 제가 내일 아침에 교동도라는 데 방송 로케를 가는데 미사일 쏘다 보니까 지금 군인이 따라 붙는데요. 로케 장소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바로 북한을 위협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은 대한민국이라는 세계 10위권 국가의 수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생각해요. 위치적으로. 이게 통일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중심이지만 이 상태로 80년을 온 나라의 수도로서는 너무 치우쳐 있어서 너무 중간에 옮겨져야 되고 이 부분은 박정희 때부터 고민했던 것이고 결국 그땐 이제 공주 장기 쪽이었고 살짝 오른쪽에 그 수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박정희로부터 노무현으로 이어져 오는 중요한 연속선을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또 하나는 예민한 얘기지만 남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라는 것도 있고요. 월성부터 시작해서 IAEA 사찰까지 받게 되는 그 꾸준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은 한국이 정당 내에서 이렇게 의지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정당을 오고 가면서 이어지는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끼리. 그렇죠. 그 최대가 국방 자주화 문제, 핵무기 개발 문제,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조선시대 얘기를 꺼내면서 관습헌법까지 꺼내가면서 관습법 얘기를 그거를 막은 것은 저는 정말 애국적이지 않은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덕분에 그렇게 해놓고는 어설프게 옮겨놓고는 국회하고 청와대를 서울에 놔두니까 가보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들이 매번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국회의원 나리들이 대체적으로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서울에 1박 2일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오송역이 붐비죠. 그러니까요. 또 오송도 사실 세종에 역을 만들면 되는 건데 또 오송에 또 지역 정치인들이 결사 반대하고. 맞아요. 공주도 외곽에 있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화끈하게 옮겼어야 됩니다. 청와대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세종국회 분원 만든다고 하고 이번에 가봤더니 그 청와대도 분관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도가 2개 있는 나라가 되면 이 정도만 해도 서울의 압박도 줄어들고 인구 압박도.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을 꺾었는데 경기도가 지금 1300만까지 커지고 있거든요. 합치면 2,500만. 그러니까. 인구 절반이에요. 예. 이건 좀 이상한 현상이 맞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한국이 작은 나라라더라도 중심이 하나면 안 됩니다. 중심이 3개 정도는 돼줘야지 인구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한쪽으로 빨리지 않는 현상이 난다는 게 그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 거기서 하는 얘기인데 일극화는 결국은 국가 전체를 소멸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세종 지역은 더 커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뒤늦게 세종 분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국회. 네네네. 이게 조금 더 강조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개별 정치인들의 싸움으로 치부될 거 아니라 생각해요. 이건 박정희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반세기에 걸친 한국 정치의 의지가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계속 했던 얘기지만 이게 너는 너는 야, 뭐 김영삼, 뭐 김대중,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때 만들어진 아젠다 중에 좋은 거는 노무현 때 부활할 수도 있는 거고. 부활한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김영삼이 수를 던졌지만 받은 건 또 김대중이 이루게 되는 거고. 어쩌면 같이 가는 거죠. 노태우가 던진 거를 김영삼이 받은 거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의 척결 같은 경우는 노태우를 김영삼이 활용한 거고, 그렇죠. 또 이제 햇볕 정책은 노태우 거를 이제 또 김대중 대통령이 또 활용한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정책적 대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싸움만 그렇습니다. 가면서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얘기하냐가 중요한 상황이 벌죠. 스피커가 누구냐. 맞아요. 스피커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맞아요. 지금 어떤 분이 일론 머스크에 빵 터지셨어요. 제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참.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건데 분권 문제에서 네네. 삼성이란 그룹이 커져버린 게 사실 노무현 때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동시에 삼성이 수도권 일극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가 최근에 대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강남 확장 강남이라는 용인을 넘어 이제 좀 아산까지 갔죠. 아산까지 갔죠. 네. 아산 배방 그리고 천안 그리고 SK는 청주까지 들어가고 반도체와 전자가 이 수도권 일극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수원하면 또 삼성이었대요. 그렇죠.
오늘 저희 함께 하시는 김지호 선생님 정말 막갑하신데요. 다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나쁜 의미 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제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재벌을 안 건드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재벌을 건드릴 때는, 사실 역사 버릇의 때가 대표적이지만, 전두환하고 노태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과 노태우를 잡으려고 하니까 재벌들이 전두환, 노태우한테 갖다 바친 돈을 같이 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1차적으로 노태우를 구속하는 과정 속에서 재벌 총수를 줄줄이 데려오는데, 잡을 토끼가 이쪽에 있으니까 결국은 너네는 잘못을 했는데 집행유예 줄 테니까 그러지 마 해놓고 이제 이쪽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외환위기가 또 빵 터져 버리니까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선 일단 지금은 빅딜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때 IMF라든지 클린턴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서 재벌 개혁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재벌 개혁이라는 건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추고 산업화합리화해서 너네는 이제 뭐 건설이면 건설 위주로 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경제 구조가 너무나 재벌 위주로 돼 있으니 이런 구조만 맞춰주면 너네 재벌에 대해서 또 문제 삼지 않겠다 하면서 이게 둘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10년간 재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갔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게 결국은 한국의 지리적 확장성과도, 이 기형적인 지리성과도 연결을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그게 심장하네. 많은 기업들이 현재 그 본사를 서울 경기권에 두면서 네. 그 수도권 일극화를 조장하는 게 있죠. 바로 어제 오는 뉴스에서 포스코가 포항이 본사인 거잖아요. 포항제철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마 지주회사를 분리시킬 것 같던데 서울로 올 것 같아요. 그럼 사실 포항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심각해지는. 그러니까 울산하고 포항을 흔히 사람들이 헷갈리십니다. 서울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죠. 예. 그딴 곳인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도 제철소랑 조선소가 붙어 있어서. 포항은 포항 자체 포스코라는 단일 기업이 거의 주도하는 도시고, 그 동네 가서 얼마 전에 로케를 거기서 하고 왔는데, 그 동네 맛집은 그 박세희 회장과 사진 찍는 사진이 있으면 거의 맛집. 회장님이 공인한 맛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울산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 중심이 있고, 맞아요. 공단도 여러 개 있고, 맞아요. 그게 이제 울산의 힘인 건데, 포항은 단일 도시,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도 그렇지만 단일 기업이나 단일 업종이 차지하면 자료가치 좋지만 자동차가 꺾이면 순식간에 한 방에. 러스트벨트가 돼버리는. 네, 정말 디트로이트 대표적인. 예. 그 포항이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접하고. 근데 이 와중에 삼성과 SK 같은 반도체만이 그걸 뚫어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애국적 행위입니다. 삼성, SK는 그 애국적인 의도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땅값이 싼 데를 가서 네네. 이제 경기도나 충청도가 많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잡을 때 아산 배방 산업단지라든지 네. 평택 고덕이라든지. 하지만 이들이 의도하지 않게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인데 네. 정치와 경제는 한국에서는 같이 가기 때문에 네네네. 좀 더 다시 평가를 여지겠다 생각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 중에, 이게 지금 우리 출판사 여기도 다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김쌤 책도 읽어봐야 되겠네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오늘의 주인공은 리더의 상상력을 쓰신 아니, 아니. 심중호 선생님이십니다. 심중호 선생님이십니다. 심중호 누구죠? 저기 경향신문 기자 헷갈렸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정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본인 이야기 1, 2도 다 샀고, 그 서울선언이나 대서울 같은 건 일반인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그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다들 도서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이 시대를 역행하는, 예,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진짜로 제가 재밌게 읽어서, 아주 저희 같이 오신다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또 방송에서 2년이 안 돼서 이렇게 보통 지식인들이 이렇게 만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래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2분 늦으셨어요. 일산 EBS가 네. 일산 신도시에서도 저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킨텍스 쪽에 힘들어요. 힘들었습니다. 아시죠? JT 저 잘 알죠. 이거 재밌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 흥미로웠던 게, 이것도 이제 지리를 또 보시니까 얘기하는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이 사람이 먼저 남산 레인 아파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산 레인 아파트가 남산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이 저쪽 사대문 안쪽이니까 그 별로 문제가 안 됐지만, 서울이 강남으로 확장이 되고 나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강남 쪽에서는 남산에 이제 레인 아파트를 막혀 있는 게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 이제 박정희 때 외국인들을 위한 이제 특별한 아파트를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김종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이제 약간 비꼬이긴 하지만 여튼 1,800억을 들여서 그 건물을 두 개를 동시에
부셔버리는데 저는 되게 대한뉴스 영상이 남아있어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남산의 제 모습을 가꾸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 봤던 게 재밌던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과정 속에서 서울의 그 정도 확장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인 아파트를 세웠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걸 부시면서 어떤 그 군사정권과 민주정권의 차별성, 이 또 이제 환경과 산업화의 차별성, 이렇게 이야기를 엮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감탄스럽게 봤습니다. 네네. 과거 청산의 예행 연습으로서 남산 외인 아파트를 짚으신 게 네네.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족주의도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왜 외인 아파트 저 남산 위에 있느냐. 하필 남산. 네, 남산 위에 저 외인 아파트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를 날려버린 것이 이 총독부 건물 해체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대단히 납득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필 씨가 비판한 것이 전형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을 부정당했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이어지더라고요, 흐름이. 그쵸. 납득이 됐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저는 남산이 강남에서 봤을 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헐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 사는 게 먼저라는 사람 입장이라 남산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만 그 해방촌 얘기 그분을 얘기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강남 사람들 잘 보이라고 우리가 아파트를 못 올리냐. 해방촌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쪽은 30층, 40층 올리면서 우리는 3층에서 4층 올리는 거 허가받아야 된다고 하나하나. 또 그런 문제가.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씨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조선총독부로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조선총독부를 사실상 이제 그때 김영삼 대통령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냥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결국은 그거 부셨고, 이게 이제 긍정적 효과로서는 결국은 조선총독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서울의 구도심이 경복궁 재건 사업, 즉 조선왕조를 이렇게 어떤 유산을 부활시키는 요소가 활용이 됐잖아요. 근데 선생님 책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이 조선도 중요하지만 을지로에 있는 그 수많은 이 근현대사의 유산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쭉 얘기를 쓰셔서 선생님은 그 어떤 조선총독부 해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거기는 총독부로 쓴 거 이상으로 재헌의회도 열렸던 것이고 그쵸. 928 수복대 태극기도 올라온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통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 역사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훨씬 길었고 그 중앙도서 박물관으로 쓰이기도 했었고. 저는 이제 박물관 때 가봤죠. 저도 가봤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이상한 벽화들이 있었고, 그게 보니까 일본 신화 벽화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지 남겼어도 떼냈어야 됐을 거예요. 그건 좀, 그쵸. 예. 하지만 그 앞에 가면 2층에 방구대 안각화가 딱 돼 있고. 저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멋있었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저도 역사를 좋아해서. 그때 받았던 인상이 안각화는 그 정도 넓이에 해야지 이게 전체가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현재 서울에서만 그 정도 전시를 못하죠. 거죠. 저 암각화는 또 보러 갈 수가 없어요. 완전 잠겨있으니까. 네, 잠겨있거나 첩첩산 중에 있어서.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종필 씨의 이 말에서 중앙골만을 부수지 말았으면 재헌국회에서 세동 쓰인 건물이었다. 그리고 태극기 개양대도 똑똑하세요, 김영필. 저는 이 부분만큼 받아들일 여지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카더라 송신인데 이거 쓰실 수 없는 내용이죠. 너무 잘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부수고 그걸 옮기는 비용보다 부수는 게 쌌을 거라고. 그런 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인간의 소문이라는 걸 중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얘기했다는 것도 좀 주석 달아서 쓰긴 합니다만. 그래서 선생님과 저 글 쓸 때 입장 차이인 거죠. 그쵸. 그리고 저는 경복궁 복원 사업으로 이어진 건데 제가 광화문 준거 때 KBS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그럴 거였으면 고궁박물관을 지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경복궁 하고 민속박물관도 없애야 그런 걸 없애야 되는 거고 주차장 빼고 전부 다 복원했어야죠. 왜 하다 말고 건물을 새로 짓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서 이렇게 횡하게 남겨놓을 거면은 차라리 그 건물 남겨가지고 재헌의회도 개혁하면 어땠을까? 그게 아니면 다 복원했어야지. 그런 게 불철저했던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경복궁 복원 사업이란 것인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역사학도로서. 저는 이제 사실 책에도 썼지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저는 좀 찬성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너무 시각으로 서울 정중앙을 이제 너무 압도했잖아요. 이렇게 또 건물이 좀
좀 크게 지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걸 부시면서 경복궁이 복원이 되고 경복궁이 복원이 되니까 오른쪽으로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라인이 이제 재현되는 거고 앞쪽으로 덕숭 라인이 재현이 되면서 사실 지금 뭐 궁중문화축전이라든지 여튼 우리의 문화유산이니까 그런 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책에다 써놨던 거는 반대했던 주장도 나왔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돈이면 뭐 근현대사 거리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이제 잔존하는 건물들 있잖아요. 뭐 한국은행 이쪽 건물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원론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의 선택을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두 자체가 같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딱히 뭐 그래서 그건 틀렸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아니어서. 예. 가라타니 코진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유명한 평론가입니다. 너무 위치가 노골적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위치에 있는 서울역 같은 건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총독부가 이게 날아갈 수밖에 없고 그걸 사실 국민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인들은 반대를 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했어요. 네, 찬성했던 게 뭐냐면 너무 직관적이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알아보기 쉽게 광화문 끝머리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그 일본 사람들 관광 오면 와서 이거 우리가 쥐어줬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놓여지면 경복궁은 완전히 우그러진 구조여서 그걸 치워내지 않고 또 만들어질 수는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 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근본주의 성향이 있는데 할 거면 다 헐고 다 복원하면 어떻겠는가? 복원이 좀 아쉽다. 야, 복원이 아쉽고 맞아요. 좀 일부 건물은 사람이 쓸 수 있게 자꾸 이렇게 가둬두고 시간 제설을 하지 말고 맞아요. 실제로 건물은 살아야지 맞아요. 생기가 돌거든요. 맞아요. 사람이 안 사는 건물은 금방 사가버립니다. 맞아요. 아무리 잘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로 고궁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민속박물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지은 건데 이게 5층짜리인가 그 법주사 8상전 아마 따라한 걸 알고 있는데 거기다 불국사도 합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뭐 외색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이게 아무 근본 없는 건물이 지금도 있어서 그런 거는 사실은 좀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박정희풍 건물이라고 부르는데 경주 가면 잘 볼 수 있죠. 그치. 제주도라든지. 근데 보문단지 가면은 이번에 경주 답사 왔더니 이게 박정희풍 건물이구나.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하나의 장르로 좀 자리 좀 장르를 봅니다. 그래도 괜찮겠다. 예. 그리고 복숭아 색깔은 유경수 색깔이라고 부르는. 여사깔 좋아하셨다고. 여기 그 잘 보여드리는 게 한국학중앙연구원 본부 부분. 맞아요. 그 박정희 때 정신문화연구원 얘기도. 정신문화연구원. 딱 박정희 건물과 유경수 색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2차 공공의 이전 대상이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람 책으로만 만나면 안 돼. 책으로 볼 때는 정말 투철한 지식인으로서 이런 인사이트한테 만나니까 막 약간 김영삼 스타일이신데 이렇게 농담만 넣고 김대중 대통령 스타일이 이런 거 아니거든요. 논리정연하게 가는데 정중하게 서예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막 되게 심각하신 거예요. 뭐냐면 거제는 유령 도시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막 이러면서 유시민 아저씨 넘어가셨는데 제가 유시민 아저씨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가 팩트만 하고 저는 유시민 작가님 뭐죠? 그 나양구 현대에서 나왔었을 때 저는 알릴로 북서 끌려가서 6시간 동안 유시민 작가님 얘기를 다 들으셨군요. 그 이후에 이제 유시민 작가 안 뵈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때 그분의 모든 인생을 방송은 한 2시간밖에 안 나왔는데 6시간 반을 제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린 날의 그 영웅의 평생 일대기를 전 직접 다 청취한. 그래서 저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범민주당 진영의 김종필 같은 이미지라 생각합니다. 나 몰라. 내가 말 아니야. 내가 말 아니야. 이건 저 우리 전공 중에 하나가 징비록인데 유성룡 징비록. 근데 그럼 원래 일본사가 아니셨어요? 원래 그러니까 한일 관계인 거죠. 한일 관계사. 네, 임진왜란으로 상징되는. 임진왜란으로. 관계사로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징비록을 쓴 유성룡을 네네네. 얼마 전에 드라마 했었잖아요. 징비록. 네네네. 거기서 이제 사악한 선조와 정의로운 유성룡을 구도했는데 저는 그거 틀렸다고 봐요. 사실 드라마에도 개입했었는데 제가 볼 때 유성룡은 김종필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현실주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였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김종필 선생을 재평가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회고록 보셨겠지만 한편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알고 싶었던 거를 다 빼냈더라고. 저는 되게 김종필 증언록이죠. 김종필 증언록을 재밌게 봤던 건 거기에 그렇게 잘 나온 박정희 대통령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그동안 안 알려진 그 카카의 그 젊은 시절의 모습과 그렇네. 그게 좀 저는 이제 좀 인상. 여기 지금 저기 어떤 분께서 너무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는 시덕쌤. 그래도 나름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딱히 저기 법원에 끌려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 원래 선은 더 강구하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 선생의 궤적에 대해서는
참 많은 그래요? 평가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현실주의적인 정치인으로서 이해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일본사 연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책을 보면 뭐 막 사실 일본의 지도자들, 메이지 시대의 지도자들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뭐 김영삼, 김대중이 양대 인물이나 이런 김종필 씨나 이런 걸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무래도 양쪽 관계적 연구하시니까. 뭐 다른 나라의 인물들을 1대1로 비교한다는 것이 좀 큰 의미가 힘들죠, 없어 그렇죠? 보이고요. 네, 네. 김영삼 대통령은 모르겠는데 메이지 삼거리에 부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본에서 나름 훌륭한 정치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 이토 히로부미하고 히데요시도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비교할 사람들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일본에 없었다고 봅니다. 없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대륙적 정치인이랄까? 김대중은 대륙적 정치인이다. 정치인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상을 갈고 닦으면서 끝내 대통령까지 갔고 뜻을 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유교적이네. 좀 중국적? 뭐 이렇게 중국적인 봐야 거죠.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푸틴 같은 사람도 비슷하다고 봐요. 네. 끝까지 이뤄내는 사람. 네. 그러면서도 대규모 거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본의 역사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비교하곤 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렇게까지 철학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잘 견딘 사람이에요. 잘 견딘 사람이고 자기 집안에 일본이 영원히 지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사람이고 나라를 우리 닫아버렸잖아요. 그게 제가 일본인 이야기 세력 정책. 이해해서 말했던 거고 그 결과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서 무역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니까 그 상승의 길을 뺏겨버린 중하층 농민들이 공경을 겪은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나쁜 사람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근데 김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타입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 뭐 약간 PPL인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일본사 이야기 나오니까 약간 이제 낯설 수 있는데, 우리 사기절 출판사에 나온 아틀라스 일본사 책 참 훌륭한 책입니다. 네네. 아틀란스 시리즈 훌륭합니다. 네, 그건 정말 개론서로서, 예. 오늘 지금 내 책 팔기도 정신없는데 지금 몇 권을 추천하는 거야. 여담으로 아틀란스 중앙 유라시아사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럴까? 그럼 김영삼 대통령은 뭐 떠오르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인물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이런저런 이거 붙일 수 있는 거고. 자객적 정치인인 거예요, 그러면? 김영삼 선생님이 자객은 아닌 것 같고요. 타이밍을 잘 본 정치인인 거죠. 누굴 떠올리시면 그냥 딱 한 사람을 떠올릴 수는 없고요. 많이 본 것 같은 많이 본것 근데 같아요. 중요한 위치의 상황에서 일들을 해낸 정치인들을 여러 면모들을 합치면 김영삼이 될 것 같은. 그런.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타이밍 잘 보는 정치인도 많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인 훌륭한 정치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에서 김영삼, 김대중이 비교가 됐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가야 됩니다. 특히 저는 어학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분은 강제적으로 감옥에서 어학 공부도 하셨다고 김대중 선생은. 그렇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영어 공부 포기하지 마라. 나는 50에 시작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줬기 때문에 내가 싼 사람들 만날 시간에 영어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도 미국에 망명 갔다가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맞아요. 그 논파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아마 한국 한반도 정치사상 없었던 케이스의 인간이 한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를 불안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분의 자서전을 다 읽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서 참 흥미로웠던 부분은 확실히 독서형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정당에서 연구원들이 논문을 써줘서 갖다 바쳐도 중요한 거는 그 정치인 본인이 그렇죠.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책에다는 이제 약간 브리프했었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의 그러니까 정말 그 동서양의 가장 중요한 고전들을 우리는 이름만 알고 있다면 그걸 다 읽으면서 그렇죠. 자기 논리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 힘의 내공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든 그 긴 시절,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었을 때 나를 비방했던, 자기를 빨갱이로 몰았던 걸 그 악성 가짜뉴스만 따져도 수억 장이 될 거다 했는데도 본인이 버틴 거잖아요. 버틴 거죠. 준비된 대통령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업을 이루는 대륙형 정치인이라고 했었을 때 그가 탄탄한 지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대업을 이룬다. 그런 정치인은 꼭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흔치 않은 것 같아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최소한 한 번 돼서 못 찾겠고
뭐 미국의 초기 건국 아버지들과 비견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평화상 받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햇볕 정책 위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사실 아세안 플러스 3거든요. 왜냐면 햇볕 정책은 사실 지금 너무나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또 전례고 사실 또 저는 약간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자기 주도성을 놓치지 않은 거죠. 본인이 중앙에 딱 있어서 본인이 직접 김정일도 설득하고 그랬죠. 본인이 직접 클린턴 부시도 설득하고 이런 식인데 판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가장 컸던 격변은 클린턴 대통령하고는 외환위기를 수습할 때 둘이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클린턴은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강제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거 부정할 수는 없으니 그 힘을 잘 이용해서 재벌 개혁을 하자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재벌 해체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해줄 정도니 그렇게 딜을 한 사이니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부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실 부시가 되게 무시했잖아요. 막 이 사람은 누구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 설득하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 부시도 자기 인생 업적 중에 하나가 대북 위화 정책에 이런 선언이 나올 정도로 했다는 건데 사실 이번에 있었던 문재인 정권에서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양자의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는 빠진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들어주면서 빠졌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우호적인 해석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 정도는 되게 우아하게 해서 여튼 그래서 정말 책에서 읽던 이미지가 너무 다르네요.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IMF라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꿈을 풀지 못한 게 많죠. 많죠. 그 부분을 미국 측에 이제 제공해 준 거고, 사실상.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강구했던 국내 경제적 질서를 한번 외국 힘을 깨고 싶었던 거죠. 그걸 확대한 게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FTA까지 가는 것이고, 그게 중개에 있으니까 받겠다라고 하는 게 정치적 자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꿈을 다 이룬 건 아니고, 경제적보다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꿈을 더 풀었다는 의미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IMF도 시장 개방 신자유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클린턴 대통령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권 때 발생한 일이니까 외면할 수는 없고 그렇죠. 후보 때 이미 각서를 썼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아 이렇게 IMF와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면 우리의 이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 엄청난 부채 비율을 다 날려버릴 수 있고 그렇죠. 또 산업합리화 아까 말한 빅딜 같은 그렇죠. 산업합리화 정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넣었지만 사실 원래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군대 경제라든지 그렇죠. 훨씬 더 원대한 어떻게 보면 북유럽적인 그건 사실 못했죠. 못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그 얘기를 좀 이어가자 본다면 그렇게 햇볕 정책에 있어서는 여기 정말 존경하시나 봐요. 원래 댓글 다.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햇볕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햇볕 정책을 잘하셨고 거기에 더해서 이 소위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를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네, 그러니까 아세안이라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매일 모여서 그렇죠. 우위를 다지는 회의인데 더구나 이제 아세안이 지금 보면 이제 그냥 경제협의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게 원래는 반공주의 연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재밌었습니다. 네, 반공주의 연합인데 시대가 바뀌니까 에이, 우리 연합체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출신 성분이 미국이 보기에 정확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아세안끼리 뭉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겠다 하면서 오부치 일본 총리 이 얘기하면 무슨 오부치 자민당 총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부치 총리 데리고 가고 지금 이제 저는 그분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릉지 총리 또 모시고 가서 맨 처음에 진짜 조찬 회동이었거든요. 조찬 회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부치가 정례화하자 좋다. 그리고 이제 주릉지가 장관회의 하자. 그러니까 여기 김대중 대통령이 다 좋고 대신에 동아시아 포럼을 만들어서 아세안이 저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 동북아시아도 협력연합 체계를 만들자.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예외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어느 정도 동북아의 균형자적 역할을 하면서 국격을 이렇게 높인 상황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햇볕 정책만 기억하는데 저는 아세안 플러스 3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금만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사실 요즘에 쿼드라든지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동맹 얘기가 나오는데 그 원형으로 얘기되는 게 이승만 때의 아시아 동맹 얘기였죠. 아시아 동맹. 네, 반공연합? 반공연합 하시 생각난 건데 그 얘기를 했더니 미국이 웃기지 말라고 해서 날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 한국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식의 아시아 동맹 구도를 계속 제시했으나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하다가 그쵸.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 이거를 던졌고 이게 아시아 전체가 움직이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는 그렇죠. 한반도 역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책에다 살짝 써놨지만 이제 AMF라고 그래서 이제 IMF가 그렇죠. 있으니까 일본이 그때는 이제 정말 잘 나갔으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아 개발 기금 만들겠다. 그것도 미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워낙 이제 한일 관계도 안 좋고 그렇죠. 또 사실 반중 정서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또 극적으로 안 좋아진 것도 있고 해서 한일 관계 다루는 사람으로는 한일 관계에 대한 그 감정들이 이제 중국에 나타난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몇십 년간 늘 봐왔던 한일 관계에서는. 근데 아 중국 관련된 갑자기 분들이 생각해지네. 중국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다 당황하시는데 네. 한일 관계에서는 늘 그래왔습니다. 아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당분간. 당분간 저한 100년 갈 거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김대중 대통령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런 걸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였어요. 내 5년 내로 해결하겠다는 게 없었어요. 그거를 한국의 정치인들이든 시민들이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50년, 100년 텀으로 보는. 이 나라가 없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진짜로 임진왜란처럼 네. 서로 전쟁할 입장은 또 아니고. 아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서로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된다. 사실 그 부분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 철저하게 실패했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더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분은 이제 국무 문제라든지 이런 거도 관심이 있었던 거지. 외교 문제에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이렇게 도레미 파에서 끝내거든요. 그러면 쏘 이렇게 같이 가는 정말 이게 대통령마다 자기 아젠다가 다르니까. 이게 잠깐만 지금 이게 댓글 보니까 다들 넘어가고 있어. 막 완전 시원 사이다 김쌤. 오늘 제가 사이다 전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중도적으로 갔나? 죄송합니다. 이 책은 아마 선생님께서 갑자기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책을 들으면서 그 책. 그렇죠. 같이 있을 텐니다. 저는 이제, 그렇죠. 저는 이제 이제 진영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역사가의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이 담론을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중립적으로 쓰셨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정파적 감정 없이 그냥 쓱 읽을 수 있는 책이죠. 네네네.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듣는 억울한 게 뭐냐면, 읽고 난 다음에 사실 18명이 거의 김영삼의 재발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비율을 맞추고, 솔직히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표현을 좀 아꼈어요. 왜냐면 워낙 존경하는 분들이 많고,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알려진 것도 많고 해서 그 어떤 디테일한 표현 조금 낮추고 비율을 맞췄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워낙 그동안 이제 두 분에 대한 이미지 달라서 그래서 저는 좀 억울하잖아요. 이거 매번 어디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슨 이걸 김영삼 대통령이 띄우려고 쓴 책도 아니고, 정파적 중립성을 정확히. 네,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근데 다만 김영삼 대통령이 워낙에 저평가된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잘 짚어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김대중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근데 이제 굳이 변명을 하면 한한상 총리가 계셨을 때 이제 그 민족을 우선하는 건 없다. 이 말하다 보니까 그냥 김영삼 대통령 도저히 편을 못 들어주겠다. 아무튼 패스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쓸모 있는 부분이 네네. 김영삼 대통령 1년간의 성과 부분을 쫙 정리해 준 게 있잖아요. 금융 부분. 페이지 어디였죠? 갑자기 묻혔겠네? 저도 페이지를 외우고 있지 못해서. 갑자기 묻혔겠는데 그 페이지가 가장 쓸모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요약 압축해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진행됐었던 네, 흐름들. 하나회부터 금융실명제 문제까지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통령이라면 조금 길게 잡으면 초기 1년이고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집권 한 3개월. 그 시간에 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는가.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다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전까지 대통령이 되게 바쁘니까. 근데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좀 더 극적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은 좀 더 구조적이었는데, 여튼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딱 그 집권 3개월. 전 책에다 한 1년 정도로 쓰긴 했지만, 실제로 집권 3개월 기간 동안에 다 그려지는 거죠. 나는 정치개혁 하겠다. 나는 공직제 재산 등록 만들어 버리겠다. 나는 하나에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IMF 수습하겠다. 하는 거여서, 사실은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올해 3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3월부터 7월 사이가 전 다음 5년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쪽에 대한 그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95쪽입니다. 95쪽에 93년 김영삼 집권 1년 차의 개혁.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압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헌법의 상상력과 함께
읽었을 때 느낀 게 네네. 사실 저는 4년 중임제 지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주장을 들으면서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 5년 단임이란 거를 좀 더 깊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이라든지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4년 중임제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간에 이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중심제로 벌써 지금 한 3, 40년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한 번에 뜯어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게 사실 이제 프랑스처럼 이렇게 평소에 막 많이 뜯어 고치고 혁명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국민들이 뭐만 하면 헌법 뜯어 고치자 민주적으로 이게 된 나라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전통이 없죠. 그냥 쿠데타하면 뜯어 고쳐주고 그러니까 유효항쟁 정도 돼야지 헌법을 개헌한 정도였고 그렇죠. 사실 이번에도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개헌 논의가 심각하게 진행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제 입장에선 그 현실을 좀 인정하면 어쨌건 5년 단임제의 매력도 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추진해서 밀어붙이고 어쨌건 내가 아무리 못해도 5년이면 끝. 아무리 잘해도 5년이면 끝. 그렇죠. 그러니까 집권 1년 때 미친 듯이 해내고 그 힘으로 3, 4년 버티고 그렇죠. 그다음 쿨하게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좀 마인드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아마 이제 정당의 지구성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좀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제가 정치 체계가 대통령이 당을 또 장악해버린 체제가 돼버리니까 또 휘둘리는 게 있어서 또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던 거는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따지면 이제 정당이 사실 이제 어떻게 정상화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식의 계급 정당이고 이런 거는 기대도 안 하고 그렇죠. 기대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헤리티지 재단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브루킹스 연구소 그런 식으로 이게 뭔가 그래도 싱크탱크가 좀 있고 이쪽 정당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체계성을 내놓고 그런 시스템 좀 어떻게 더라도 양 당들 혹은 또 여러 당들이 갖춰야 되지 않나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노력들을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당내 유럽 정치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인적 변동을 좀 심하게 일으키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시더라고요.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 좀 정책의 지속성 같은 장기적 연구가 안 되는. 그러면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5년 단임제에도 장점이 있다는 것과 아울러 생각했을 때 더 아쉬워졌습니다. 또 하나 좀 김영삼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격언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 둘을 구분하라라고 하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 맞아요. 돈 있으면 처음부터 정치할 생각 말고 정치할 거면 다 재산 까발리고.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뒤에 대통령들한테서 그 집권화에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여러 명이 강남 사시다가 낙마하시기도 하고 숨겨진 재산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부분도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의 정치 철학으로서 좀 강조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좀 그걸 회복할 필요가 있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공적 재산 등록제랑 연결된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집권, 그러니까 2일차 때 이제 자기 전 재산을 딱 공개하고, 나 얼마 있어? 나 딱 깨끗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딱 당을 돌아보면서, 자, 대표 최고위원들 그러니까요. 재산 까.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공적 재산 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쉽게 말하면 구린 돈으로 재산 불린 사람들 정치에 생각하지 마. 본인은 이제 멸치어장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어찌됐건 그래도 이게 이제 제가 굳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면 많은 분들이 이제 멸치어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여튼간에 멸치어장에 의지해서 본인이 그 3, 40년, 구선이면 36년을 했는데 36년 하면서 그 정도 거물급이 사실은 꽤 투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그래도 좀 맞습니다. 본인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했던 거고 그 기준, 정치 자금의 기준을 다른 대통령들이나 그 고위급들이 지키지 못한 거죠. 관철을 시켜야 되는. 근데 그건 맞습니다. 지금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최근에 지금 보면 단순하게 대통령만이 아니라 뭐 지자체 단체장이니 뭐 국회의원들 보면 거의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너 뭐 이러고 있었는데 깠더니 더 심하고. 이게 진짜 그 엄격한 윤리 기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권당이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내로남불이 다 드러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과거 세대의 뭐 민주화든 산업화든 맞아요. 그 신화가 있었는데 다 깨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다음은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젠더 문제 같은 경우들도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진영은 선, 이쪽은 악. 사실 그런 싸움을 오래 했는데 뭐 까보니까 뭐 이거는 뭐 오히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었던 집단이 더 그렇지 못한 것도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는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만 다뤘다라면 현재는 좀 진통 중이긴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국 사회가 원하는 인격상 같은 것들이 좀
좀 많이 정착이 그럴 되겠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이제 결국은 지도자를 뽑는데 그렇죠.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청문회 제도가 그런 중간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지난 뭐 세 번 정권 거치면서 약간 뭐 유명무실한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다시 한번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다음 세대나 가능하 싶습니다. 지금 세대로서는 재단 축소 과정이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되게 강남 개발 이런 과정 겪으면서 뭐 이것도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개별적인 정치인 하나하나의 부정부패라든지 그런 내로남불을 보면서 좌절할 건 아니고요. 한국 사회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드문 게 좀 좋아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만 보면 힘든데, 예.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사 청산 문제였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시작은 오봉청문회, 그때도 이제 예,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그렇죠. 이제 사실 한국의 과거사 청산 문제는 5.18 문제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18의 피해자들이 막 이제 싸웠고, 그럼 이제 오봉청문회 열었고, 그때 이제 뭐, 이인재, 이해찬, 그리고 이제 노무현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때 떴던 그 정치인들이 지금도 한국 정치 맞습니다. 책임지셨고 근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노태우는 이제 그걸 다 막는 거잖아요. 막았죠. 그냥 이렇게 그냥 민주화했어 하놓고 책임자 처벌도 안 하고 진상규명도 안 했는데 그렇게 결국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부셔나갔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거창 양면학살 사건 그렇죠. 특별법 제정되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와서 아주 체계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29만 원 사태 이렇게 이제 골프 치러 다니시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과거사 청산 얘기하면 제가 어디에서 물어봐요. 한국의 과거사 청산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 들어보면 다들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워낙 29만 원이 정확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지만 세계사적으로 봤었을 때 또 이 정도의 과거사 청산을 꾸준히 하고 그게 전례가 돼서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답답하지만 답답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뭐 세월호라든지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회적 참사들을 계속 해결하려는 노력도 사실 또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모순적 나라 같기도 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 번의 혁명과 시위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옆 나라 중국이나 일본에서 못하는 걸 해내고 있죠. 계속 청산을 꾸준히 해나가고 맞아요. 당장 저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 여전히 지금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어느 날 인권 명예사 갑자기 막 몇백 명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죄수가 변호사를 찾았더니 변호사가 자기 옆방에 있더라는 감옥에서 이런 일이나 벌어지고 있고요. 일본도 답답한 건 맞고요. 일본은 어떠세요? 일본을 보시기엔 또 일본 전문가시잖아요. 진짜. 일본은 법원이든 검찰이든 기본적으로 친정부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 거기 저항하는 시민 운동도 활발한 건 사실인데 갑갑함이 있죠. 특히 지난 아베 총리 때는 정말 외국인이지만 짜증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그걸 다 무마해버리는가. 각종 사건들, 박계관 사건이라든지 이거였습니다. 엄청 그런 많죠. 것들. 그렇죠.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놀랬던 게 우리는 어찌됐건 막 국가가 책임져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조선왕조 문화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뭔가 막 따지고 하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국민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하나도 안 해주고. 보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라든지 징용 문제 같은 게 그런 건데 일본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냉혹합니다. 이게 외국인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는 똑같이 냉혹해요. 나름 균등한 거구나. 난 균등하게 냉혹합니다. 근데 원자폭탄 피해자 같은 것도 일본 밖을 나가면 보상 못 받아요. 왜 국민의 세금이 밖에 나간다고.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그리고 미나마타병, 이따이따이병. 지금도 소송이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 공무원들은 이런 것에 보상금 주는 게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 생각해요. 아니 아마 이거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아실 텐데 이따이따이병 그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운상공단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게 안타까웠습니다만 그렇죠.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는 거. 끝까지 소극적으로 해요. 이게 공무원으로서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 이게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백신 문제 같은 것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측이 그러니까 백신 거부 운동이 있고 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상소 문화 같은 게 조선시대 영향이라면은 일본의 이런 시민의 정치 불신도 에도 시대의 영향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권을 따지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따로 나간다라고 하는. 참 좀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너무 달라요. 그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일본 말씀하실 때 일본인은 또는 일본을 왜 저러냐 하시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일본은 정치권의 논의하고 시민사회 논의는 전혀 다르게 갑니다.
우리는 막 시민사회 쪽에서 막 정치인이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약간 너무 유사해서 문제인데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죠. 거기 애초에 이게 나눠져. 애초에 다른 거고 우리는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러니까 일본 시민들하고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왜 그 얘기를 하냐? 왜 정치 얘기하냐고 이상한 사람 같이. 한국 사람들은 밥집에 가면 다 정치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가 스포츠잖아요. 뉴스 다 켜놓고 사실 그거 없으면 우리 욕하면서도 큰일 났어. 그러니까. 대통령 욕하는 게 우리 낙인데. 술안주가 정치니까. 이제 무슨 영화를 보니까 간첩 다룬 한국 영화인데 막 그래서 남한 놈들은 지들이 뽑아놓고 지들이 뽑아놓고 일부러 안 그런구나. 그 김정은이 정말 이해 못했다면서요. 김정일. 김정일이래. 그래서 진심으로 이해 못했다. 네, 그 김대희 교수님 만나서 아니 무슨 당파 싸움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재밌네. 그리고 이 문제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신냉전, 러시아, 중국, 북한의 등의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 간의 싸움의 핵심인 거죠. 이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중국이 커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봐라 이게 권위주의가 낫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좀 그런 의미에서 신냉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약간 질문 답변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 좀 질문 올려주셔도 되는데 끝에 이제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답변하고 선생님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마지막 장인데 선생님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아는 데에는 무엇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원론적인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나오는 질문. 선생님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또 관계사를 연구하시니까 저랑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원론적인데 질문이? 네. 근데 이게 항상 나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무슨 얘기 들었냐면, 그 친한 정말 선배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저도 놓쳤던 부분인데, 옛날에 저만 해도 대학을 들어가면 학회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냥 강제로 듣느냐, 강제로 어딘가 배당됐죠. 네, 그래서, 야, 넌 교육부, 너는 뭐 사경제부. 근데 저도 몰랐는데 지금은 학회가 없대요. 학생들 학회가. 여기 학부제 실시에 폐기도 하고, 그렇죠. 최근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교수의 영향력은 언제나 약했다. 근데 과거에는 선배의 지적 영향력, 그게 아무리 부족해도 선배의 지적 영향력이 행사를 했는데, 그랬죠. 지금 그게 사라지면서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제 뭐 이렇게 일개 사이트나 이런 데서 엉뚱한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도 현대사 교육을 안 시킨다. 그렇죠. 그런 게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연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너무 좀 젊은 층들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보는 것도 없진 않겠냐마는, 저는 나름대로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저부터도 이게 사실은 현대사 책을 쓸 때 제일 안 팔려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군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잘은 파는데, 그러니까 아니,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팔 때는 역시나 조선왕조가 최고예요. 진짜 고려만 해도 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린 일단 무조건, 저는 조선이에요. 이성계부터 제 정조까지, 거기만 먹히고, 고려 문화신용 얘기하면 사람들이 낯설어해요. 그러니까 문화식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영의정하면 다 알아. 그리고 이런 게 있어서, 근데다가 그나마 이 근대사는 또 플롯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나쁜 일본어, 그렇죠. 뭐, 종교만 독일본어가, 현대사는 얘기하면 싸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힘들지만 이 리더의 상상력도 제가 정치평론 책을 쓴 건 아니고. 아니었습니다. 네, 전혀 그런 목적은 아닌 거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아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에 대한 저의 원론적인 답변은 같이 한국 현대사 좀 관심을 갖자.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던 세대는 벌써 이제 연배가 많이 드셨고, 그렇죠. 자라나는 세대들 입장에서 사실은 대학생들 친구들 만나면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정도 되면 이제 막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해결될 수 그런 없는, 게 이게 좋든 싫든, 근데 그런 게 있는 건데 전혀 젊은 친구도 안 그러거든요. 2002 월드컵을 안 본 세대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2002 월드컵 때 연애를 하면서 저희 아내를 획득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국 현대사, 이 책도 좋은 도구가 되겠지만 같이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한테 좀 되게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사는 심용환. 선생님 다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건 제 유튜브고요. 네. 예. 선생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지극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서로 써 있는 거를 하나하나 의심하는 것부터. 이건 어디까지나 통설이거나 주장일 뿐이지 이게 경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책 자체를 좀 신앙하는 게 있어요. 종이에 적혀 있으면 뭔가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자유롭게 비판하고. 네, 그렇죠. 근데 하나의 방법으로는 저 샹폴레옹이라는데 그 이집트 문자 해독한 사람 책을 찢으세요. 필요한 재밌는 부분만. 그래서 좀 모아두고 하세요. 쉬운데. 이렇게 이게 신앙성, 무신성을 좀 해소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방식이네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거 찢어서 따로 보관도 하고. 그때 아버지가 혼내지 않았대요. 너가 꿈이 크구나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거라고. 격려해줬구나. 예, 그거. 격려해줬답니다.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정원서 일부러 책에다가 접고 주고 그럽니다. 이게 물신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저 옆에서 봤는데 막 중간에 막 적혀 있고. 막 접고 줄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좋은 책이라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사람을 들어다 놨다는. 그러시 어장관리하시나요? 내가 머리 이렇게 약간 베토벤 머리, 약간 바람둥이들이 많거든. 근데 저런. 그 3번에 보면, 그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같은 일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 시대가 요구한 리더의 상상력은 무엇일까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좀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 나온,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뭐 이런데 평론 보면, 이게 그린 탄소 중립 이런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그렇죠. 그런 질문이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차 좋아. 근데 전기차가 오히려 하중이 무겁대요. 그래서 타이어가 돌아갈 때 이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서 그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 발생률이 석유차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환경으로 갈 수는 없는? 그리고 배터리 만들 때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맞아요. 또, 뭐더라? 알파고 있잖아요. 네. 이세돌이, 예. 걔도 그게 실제로 사람으로 따지면 12,000명의 머리가 동시에 쓰는 거여서 전력난이 그렇습니다. 전력 소모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요구한 리더의 상상이 무엇일까요?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김영삼, 김대중이 건들던 주제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현재까지 한국 정치권은 답을 못 내고 있는 주제인데, 우선 4차 산업혁명은 저는 정치권이 좀 가만히 계시고, 자꾸 그렇게 무슨 아젠다 던지지 마시고, 제발. 좀 경제권에 맡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기후위기는 좀 국제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보는 거고요. 그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대단히 종파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석탄을 덜 쓰는 게 우선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좀 적개감을 줄이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은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화제를 녹색 에너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탄소가 문제거든요. 원자력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인간의 기술의 진보를 믿기 때문에 원자력 폐로봉이라든지 에너지들은 처리할 길이 있을 것이다. 근데 탄소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단계를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이것까지도 현재 정파 싸움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전 문제는 이미 지금 굉장히 첨예한 대립 주제.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진짜 가지 않은 길.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를 본다는 건 미래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미래학 책도 미래에 알아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시기 때 대모반 상상과 아젠다를 내서 문제를 풀어갔듯이 맞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사실은 대단히 스마트하고 미래적인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 리더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우리 게 아니야. 그것도 좀 중요한 리더십 같아요. 이건 하는 걸 보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우리가 지원하든 규제하든. 뭐 법을 바꿔주든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막 우리가 무슨 뭐 국회 사장에서 회의 열고 하진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까요? 김영삼과 김대중과 김영삼의 리더십 중에서 지금 2022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 불리는 것처럼 그 철저한 준비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 플랜을 짜는 능력이 필요할 거고 김영삼 리더십은 역시 자객과 같이 틈을 파고 들어가는 이 적확한 판단력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인간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에 원론적 얘기 다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김영삼과 같은 내가 정치 리더를 갖고 있다면 그걸로 뭔가 좀 일가를 이뤘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활을 잘 쓰는 사람은 활로 일가를 이루는 거고, 창을 잘 쓰는 사람은 창으로 일가를 이루는 건데, 근데 굳이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쨌건 좀 오늘 또 이제 김대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존경심도 솔직히 표현하셨는데, 준비된 리더십? 그건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누구보다도 정치 감각이 민감했고, 사실은 그 누구도 못할 일을 하신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금융실 명진이 하나의 같은. 근데 왜 그가 사실은 그렇게 몰락했는가? 마지막에.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때 상황 파악을 잘 하신 거죠. 물론 아젠다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둘 중에 하나 우리가 좀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앞으로 김영삼, 김대중 시대는 안 올 것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제
범인들의 시대에서 집단적으로 얘기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야지 어떤 지도자가 다시 한번 나타나가지고 맞아요. 거대하게 이끌어주고 하는 시대는 저는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내용은 정말 바뀌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사실 김영삼을 지지한다는 건 김영삼의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고, 그걸 아니까 이제 3당 합당도 하고 막 그랬던 거죠. 싸움을 하는 거고, 김대중 대통령도 역시 선생이었잖아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그 열광 같은 거 생각해보면, 국민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혼연일체에 대해서 싸웠기 때문에 지금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다원화된 시대 속에서. 근데 한편에서 이제 분명히 제가 느끼는 아쉬움은 사실 국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정치권이 따라가느냐. 이건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국민들보다 먼저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 분은 먼저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은 막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 사회복지 해결해 하는데, 사실 정치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정부나 정치인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또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이 좀 그런 새로운 리더십? 그런 걸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판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여론조사에서 그거에 따라서 얹어가는 느낌을 좀 받아요, 정치인들이. 이게 정치인이, 연예인이 아닌데. 약간 연예인과 팬클럽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그렇죠, 그렇죠. 양당, 맞아요. 3당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좀 그랬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제 제가 여기저기 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도 마무리 발언인데, 지금 양당에, 자꾸 양당만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그게 제일 크니까 얘기하는 건데, 양당의 부동산 정책이 도대체 뭔지 아세요? 100만 원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100만 원 건설이면 이건 80년대 때 노태우 대통령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요구를 너무 못 따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좀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권한이 있고 정당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하면서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사항에 많이 좀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진짜 김희석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재밌죠? 저도 되게 재밌었고, 책으로 볼 때는 정말 한없이 스마트한 분이었고, 특히 이제 막 서울 이야기 할 때 굉장히 또 시니컬한 어떤 그런 면들이 되게 멋있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굉장히 김영삼 같으신 분이다. 책은 김대중인데, 사람은 김영삼 같다. 뭐 이런 양자로 두르한 비하인데, 그래서 나중에 또 책 내시면 제가 또 거기 가서 한번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또 사회를 봐드리는 꼭 와주십시오. 네네.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꽤 했어요. 1시간 한 40분 정도 진행했는데 재밌게 봐주시고, 리더의 상상력도 재밌게 읽어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김희석 선생님 책 6권 있거든요. 그래서 꼭 김희석 선생님 책들도 많이 봐주시길, 제 책 사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